네가 지금 누구한테 족발을 쏟은 거야? 미쳤나 본데 당장 닦어. 네가 지금 그러고도 무사할 것 같아? 넌 이 집안의 파출부나 다름이 없어. 저는 당신과 결혼하여 40년을 이 집안에서 노동을 했어요. 이젠 안 할래요. 당신 좋아하는 족발이나 실컷 쳐드세요. 저는 함성은입니다. 올해로 59살이 되었네요. 최근에 제 인생을 걸고 큰 결정을 내린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이혼입니다. 돌싱이라는 단어가 아직은 저에게 낯설지만 그렇게 되었습니다. 40년의 결혼 생활을 돌이켜보게 되더군요. 살면서 어찌 이혼 생각을 안 했겠어요. 수없이 마음속으로 외쳤던 말이었지만 매번 다시 이불을 덮고 그냥 잠이 들곤 했죠. 그런 제가 결국 남편과 헤어지기로 결심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참으로 사소하고 어쩌면 우습기까지 한 족발 한 상자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저녁도 여느 때와 다를 바 없이 흘러갔습니다. 해가 기울고 주방의 희미한 불빛 아래 저는 혼자 식탁에 앉아 있었죠. 남편은 늘 그렇듯 퇴근 시간에 맞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들려오는 익숙한 소리. 피곤함이 잔뜩 묻어나는 그의 발걸음 소리였습니다. 별다른 인사도 없었습니다. 결혼 40년 차의 일상이란 원래 그런 건가 봅니다. 그런데 그날은 평소와 조금 달랐어요. 남편의 손에 커다란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죠. 저녁 식사 준비를 막 하려던 참이었는데 갑자기 포장 음식이 들어오니 조금 당황했습니다. 남편은 봉지 안에서 꽤 큼직한 상자를 꺼냈어요. 그것이 바로 문제의 시작인 족발 한 상자였습니다. 남편은 피곤한 얼굴로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네가 좋아하는 거 샀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오랜만에 외식 분위기 좀 내보려 하나 보다. 남편이 상자를 식탁 한가운데에 내려놓고 테이프를 뜯었습니다. 저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상자 뚜껑을 열었죠. 따뜻한 김이 확 올라왔고 족발 특유의 달콤하고 짭조름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족발은 제가 좋아하던 부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쫄깃하지만 살코기가 많은 앞다리살을 좋아합니다. 그것이 보쌈이든 족발이든 저는 기름기보다는 담백함을 선호하죠. 그런데 상자 안에는 콜라겐 덩어리인 미니 족발만 한가득했습니다. 살코기는 거의 없고 껍질과 기름이 붙어있는 쫄깃한 부분들 말이에요. 남편은 이미 손에 장갑을 끼고 들고 가장 크고 두툼한 껍데기 부분을 짚고 있었죠. 저는 그저 바라만 보았습니다. 아니, 족발 한 상자를 저렇게 사와서는 저에게 하는 말이라니요. 남편은 그 두툼한 콜라겐 덩어리를 우물거리며 제 쪽으로 젓가락을 내밀었습니다. 이건 좀 질기다. 너는 이런 거 좋아하잖아. 네가 다 먹어라. 그 말에 저는 순간적으로 멈칫했습니다. 좋아한다고? 제가 이런 콜라겐 덩어리를? 저는 담백한 살코기 외에는 잘 먹지 않는 사람입니다. 결혼 전부터 그랬고 40년 동안 한 식탁에서 밥을 먹어왔는데 말입니다. 그때 저는 문득 깨달아 버렸습니다. 결혼 40년 세월 동안 이 사람은 단 한 번도 제 입맛을 제대로 알려고 하지 않았구나. 아니, 어쩌면 알고 있었는데 그저 무시했던 걸까요?
어차피 자기가 싫어하는 부분은 제게 던져주면 그만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남편은 자신이 좋아하는 부분을 맛있게 먹고 자기가 싫어하는 것은 제가 좋아할 거라며 떠넘기듯 주는 모습. 그것은 단순히 음식을 나눠 먹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40년 결혼 생활에 축소판이나 다름없었죠. 단 한 번도 제 마음을 들여다본 적이 없었던 겁니다. 제 기분이 어떤지, 제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 때문에 힘든지, 늘 남편의 세상이 가장 중요했고, 저는 그 세상의 배경이나 하녀처럼 존재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날따라 족발 한 점을 집어들고 아주 오래도록 씹었습니다. 쫄깃한 콜라겐의 식감이 왜 그리도 목이 매던지, 달콤한 간장 양념 맛이 왜 이리도 쓰게 느껴지던지, 40년 동안 쌓아왔던 서운함과 울분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듯 했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단 한순간이라도 소중하게 여겼을까? 늘 자기가 싫은 일은 나에게 당연하게 미루어 버리곤 했지. 자신이 좋아하는 것만 챙기던 사람이었지. 족발 한 점을 씹을 때마다 지난 세월의 억울함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은 먹을 수 없었어요. 아니, 먹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이미 자기가 좋아하는 부분을 다 먹었는지 TV 리모컨을 들고 소파로 향하더군요. 남은 건 너가 내일 먹든지 해. 그는 저에게 한마디 던지고 뉴스에 집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참고 살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나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이 남자의 그림자 속에서 더는 살고 싶지 않다. 결심은 단단해졌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지자 오히려 평온함이 느껴졌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삶의 주인이 된 듯 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조용히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자정을 훌쩍 넘긴 시간이었습니다. 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결심이었습니다. 딱 한 문장. 아주 짧고 간결하게 마음을 전했습니다. 너희 아버지랑 이혼할란다. 문자 전송 버튼을 누르자마자 제 인생의 묵직한 짐 하나가 덜어진 듯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 짧은 한 문장이 제 인생 전체를 뒤집어 놓을 거라는 것을 그때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딸의 전화벨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지만 저는 아주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습니다. 족발 한 상자로 시작된 저의 해방. 새로운 인생의 서막이 그렇게 열리게 된 것입니다. 저는 깨끗하게 족발 상자를 닫아 음식물 쓰레기통에 넣었습니다. 버리는 것도 아까웠지만 더는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것을 볼 때마다 억장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쓰레기를 정리하고 주방에 서 있는데 남편은 여전히 TV 앞에서 크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저를 조롱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저렇게 태평하고 무심한 사람이 제 남편이었다니. 결혼 후 40년간 제가 좋아하는 김치찌개는 단 한 번도 끓여주지 않던 사람. 늘 내가 끓이면 되지라고 말하던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화장실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의 제 얼굴은 어느새 주름이 깊게 패인 59살의 여인이었죠. 그 세월이 오롯이 남편을 위한 희생으로
채워져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슬펐습니다. 화장실을 나와 다시 거실로 걸어갔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리모컨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곁에 앉았습니다. 남편은 저를 보지도 않고 왜? 족발 더 먹게? 하고 퉁명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신,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하고 낮았습니다. 우리 이혼해요. 남편의 웃음이 순간적으로 멈췄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당황함과 약간의 조롱이 섞여 있었죠. 뭐, 이 밤중에 별 희한한 소리를 다 하네. 나 늙어서 힘든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쓸데없는 소리가 아니에요. 진심으로 하는 말입니다. 갑자기 왜 그래? 아까 족발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깟 족발이 뭐라고? 당신은 40년 동안 제 입맛 하나 몰랐어요. 아니, 알려고도 안 했어요. 그게 우리 결혼 생활 전부예요. 남편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참나. 별 미친 소리를 다 듣겠네. 내일 정신 차리고 이야기해. 그는 다시 TV로 눈을 돌렸습니다. 마치 제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 무심함이 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내일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저는 이미 결정했습니다. 저는 방으로 돌아와 딸에게 문자를 보냈던 겁니다. 이 긴 세월의 고통을 족발 한 상자가 끝내게 해준 것이죠. 그날 밤 저는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내일 아침이 오면 나는 더 이상 이 남자의 아내가 아닐 것이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한 밤이었습니다. 이것이 쉬나홉에 제가 돌싱이 된 이유입니다. 이제 남은 건 이 지난했던 세월의 무게를 온전히 털어내는 일뿐이었습니다. 제 나이 18살, 아직은 세상을 잘 모르는 어리고 여린 소녀였습니다. 그때는 제 삶에 선택이라는 단어는 사치에 불과했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학교에 남아 친구들과 더 공부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책을 읽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은 마음이 가슴 가득히 피어났었죠. 하지만 아버지의 단호한 결정은 제 모든 꿈을 한순간에 멈추게 했습니다. 아버지의 권위는 거스를 수 없는 무거운 산과도 같았습니다. 성은아, 너 이제 시집을 가야 할 때다. 그 말씀은 저에게 선택지가 없음을 냉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그저 말없이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딸의 마음이나 미래는 중요하지 않은 듯 했습니다. 아버지는 상대 집안을 자랑스럽게 소개하셨습니다. 노래방을 하는 집 아들인데 사람 좋고 인물도 잘났다더라. 잘났다더라라는 단 두 마디가 18 소녀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제가 시집갈 그 집은 마을에서 가장 크고 번쩍이는 건물이었고 늘 손님들로 붐볐습니다. 이른 저녁부터 밤늦도록 술 취한 손님의 목소리와 앰프의 노랫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그 왁자지껄한 소음 속에서 어린 저는 불안함에 떨었습니다. 제가 꿈꾸던 조용한 가정의 모습은 아니었으니까요. 예비 시어머니를 처음 뵈었을 때의 충격은 아직도 제 마음에 생생합니다. 그분은 늘 진한 화장과 화려한 옷차림을 즐기셨고 빨간 립스틱만큼 강렬한 성격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노래방 카운터보다 마이크를 손에서 놓는 법이 없으신 분이었죠. 손님들을 맞이할 때마다 흥겹게 어깨춤을 추시며 분위기를 주도하셨습니다. 온 마을 사람이 인정하는 노래방의 여장부셨죠.
저는 조용하고 낯가리는 성격이라서 저런 분을 어머니로 모신다는 것이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정해진 뒤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노래방 대개 며느리로 운명처럼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결혼식 날에도 저는 주인공이라는 느낌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신랑보다도 제 마음에 더 깊이 박혔던 것은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보다 훨씬 화사하고 고운 드레스를 입고 하객들 사이를 누비셨습니다. 새 신부인 저는 그저 병풍처럼 옆에 서 있는 듯 했습니다. 내가 과연 이 집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불안한 예감은 축포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정신없이 결혼식이 끝나고 맞이한 첫날 밤이었습니다. 신랑은 밤늦도록 이어진 피로연에서 술을 마시고 만취한 채 방으로 돌아왔죠. 방 안에는 진한 술 냄새와 억눌린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이 낯선 공간에서 마음 둘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신랑은 비틀거리며 침대에 털썩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제 얼굴조차 제대로 쳐다보지 않고 무심히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엄마 기분만 잘 맞추면 너는 다 잘 될 거야. 그 말은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을 속삭이는 결혼 맹세도 아니었죠. 그것은 제가 앞으로 40년 동안 이 집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냉혹한 생활 수칙이자 잔인한 예고장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이 집안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들어온 도구였습니다. 아내이기 전에 시어머니의 보필자였던 것이죠. 남편의 세상은 오직 어머니의 행복이 가장 중요한 중심이었습니다. 제 존재는 그 주변을 맴도는 그림자일 뿐이었습니다. 18 그 밤에 저는 이미 알았습니다. 이 결혼 생활이 어디로 향할 것인지. 그때 느꼈던 막막함이 나중에 쉬나홉에 터진 족발 한 상자의 분노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소녀의 학교 가고 싶던 꿈은 노래방에 화려한 조명 아래 덧없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평생 남편 아닌 시어머니를 위해 살게 된 슬픈 며느리였습니다. 결혼 후 20살이 되기도 전에 제 삶은 완전히 노래방에 카운터 안에 갇혀버렸습니다. 18, 저는 그곳에서 매일 밤낮 없이 하루를 보냈죠. 노래방의 화려하고 싸구려 같은 조명만이 저를 비춰 주었습니다. 제 손은 술잔을 닦고 계산서를 정리하는 일에 점점 익숙해져 갔습니다. 새색 씨가 가져야 할 풋풋함이나 소녀 시절의 꿈 같은 감정들은 진한 담배 연기와 술 냄새 속에 덧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밤이 되면 이곳은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변했습니다. 손님들의 목소리는 커지고 앰프의 음악 소리도 고막을 때릴 듯이 요란해지곤 했죠. 저는 그 소음 속에서 점점 더 외로워졌습니다. 가끔은 제가 정말 살아있는 사람이 맞는지 의문이 들었죠. 남편은 늘 취한 손님들을 챙기고 비위를 맞추느라 저를 돌아볼 틈이 없었습니다. 집안일은커녕 저를 한번 따뜻하게 안아줄 여력조차 없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말 그대로 노래방의 여왕이자 주인공이셨죠. 마이크는 그분의 홀이었고 노래방은 그분의 궁전이었습니다. 손님들 앞에서 어찌나 흥겹게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시는지 저는 그저 뒤편에서 시어머니의 흥을 돕는 보조 역할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술잔을 닫고 손님이 원하는 캔 맥주와 마른 안주를 재빨리 갖다 바치는 카운터의 허드렛 일꾼이자
하녀나 다름없었습니다. 매일 밤 퇴근 후 침대에 누울 때면 온몸에서 술 냄새가 진동하는 것 같아 괴로웠습니다. 아무리 씻어내도 그 냄새는 제 피부에 배어 있는 듯했죠.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평소에도 저를 힐끔거리던 술 취한 단골 손님 하나가 카운터 쪽으로 비틀거리며 다가왔습니다. 그는 저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죠. 그의 눈빛은 술로 번들거렸고 몸에서는 역겨운 술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는 능글맞은 미소를 지으며 저의 고생을 아는 척했습니다. 며느리 씨는 참 얼굴도 곱고 손도 고와서 부럽네. 이런 손으로 왜 고생을 해? 저는 그저 장사하는 사람이니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이고 대화를 피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익숙하면서도 늘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미처 피하기도 전에 손님의 뜨거운 손이 제 허리를 슬쩍 감싸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차갑고 불쾌한 접촉에 온몸의 피가 순간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죠. 저는 너무 놀라고 불쾌해서 반사적으로 몸을 크게 빼며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손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할 말은 해야 했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저는 당황해서 숨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손님은 자신의 행동이 무례했다는 것을 알고 잠시 멈칫하더니 기분이 상한 듯 얼굴을 붉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 시어머니에게 혼날 일만 남았구나 하고 잔뜩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그분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노래방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향한 눈빛에 분노와 함께 격려를 담으셨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마치 제가 엄청난 죄를 지은 죄인이라도 된 것 같았죠. 아가야! 당장 손님에게 사과드리지 못해! 그깟 일 가지고 왜 손님 기분을 망쳐야 하는 거니? 저는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억울해서 눈물이 터지기 직전이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장사 망치게 생겼네, 정말! 시어머니는 손님 앞에서 오히려 저에게 고개를 깊숙이 숙여 사과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너무나 비참하고 수치스러웠습니다. 잘못한 것은 제가 아니었는데 저는 공공연하게 혼이 났습니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죠. 손님에게 당한 일보다도 시어머니의 그 비난 섞인 말 한마디가 제 가슴에 더 깊은 생채기를 남겼습니다. 저는 그날 알았습니다. 이 집에서 저의 존재는 사람이 아님을. 제 인권, 제 존엄성은 단돈 몇 푼의 장사 이익보다 못한 하찮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돈을 벌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었죠. 노래방 문을 닫고 집에 와서도 제 마음속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서 남편에게 그날 밤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제 편을 들어주고 시어머니께 한마디라도 해줄 거라는 작은 기대를 품고 있었습니다. 당신, 오늘 낮에 그 손님 때문에 내가 얼마나 모욕감을 느꼈는지 알아? 시어머니가 사람들 앞에서 나에게 소리를 지를 때 내가 얼마나 수치스러웠는지 몰라? 저는 눈물을 글썽이며 남편에게 위로를 구했지만 돌아온 것은 냉담한 무관심뿐이었습니다. 남편은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아주 태연하게 그리고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노래방은 원래 그렇게 굴러가는 곳이야. 술 먹고 오는 사람들, 다들 그 정도는 해. 네가 적응을 해야지. 우리 엄마도 장사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러신 거야. 남편의 무심한 한마디 한마디는 제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그는 저를 위로하기는커녕 오히려 제게 탓을 돌렸습니다. 내가 적응을 해야 한다고? 내가 잘못했다는 말인가? 저는 그 순간 절망했습니다. 이 사람은 평생토록 제 편이 되어줄 의지도 능력도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저를 지켜줄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방기했습니다. 그에게는 오직 어머니와 노래방의 이익만이 중요했을 뿐이었습니다. 제 존재는 그의 세상에서 가장 하찮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목 놓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이불 속으로 흐르는 눈물은 억울함과 서러움, 그리고 남편에 대한 깊은 배신감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적응? 사람 취급도 제대로 안 해주는 노래방에 내가 무슨 적응을 한단 말인가? 나는 왜 이토록 불쌍하고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을까? 저는 제 인생이 이미 시작부터 꼬여 있었다는 운명론적인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이 결혼이 사랑이 아닌 그저 빚이라는 생각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저를 시집 보낸 친정에 대한, 저를 이곳에 맡긴 운명에 대한 평생 갚아야 할 무거운 빚. 그것이 20살도 되지 않은 며느리에게 주어진 잔인한 숙명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밤 다짐했습니다. 언젠가는 이 빚을 다 갚고 자유로워지리라. 하지만 그 언젠가가 언제 올지는 알 수 없었죠. 그렇게 저는 노래방에 화려한 불빛 아래 점점 더 시들어 갔습니다. 결혼 후 20해가 넘도록 저는 남편의 아내도 시어머니의 며느리도 아닌 노래방 카운터의 지방령이었습니다. 결혼 후 지속적으로 겪었던 그 모욕감과 남편의 무심함은 제 마음을 시커멓게 태워버렸습니다. 저는 매일 밤 이혼을 꿈꾸며 언젠가는 이 쇠사슬을 끊어내리라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숨막히는 결혼 생활이 어둠 속에서 이어지던 중 제 삶에 또 다른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저의 친정에서 온 너무나도 가슴 아픈 소식이었습니다. 저희 집의 늦둥이로 태어나 온 가족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막내 동생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동생은 또래 아이들과는 달리 눈맞춤을 피하고 혼자만의 세계에 갇혀 있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혹시나 하는 마음의 병원을 찾으셨죠. 그리고 저희 가족 모두의 하늘이 무너지는 진단을 들었습니다. 막내 동생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통곡하셨습니다. 동생을 위한 병원비는 물론이고 전문적인 치료와 심리센터 비용이 엄청나게 필요하다는 말만 의사 선생님에게서 들었습니다. 친정은 평범한 서민 가정이었기에 그 막대한 치료비를 감당할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조그만 가게 수입으로는 한 달 생활비도 버거웠는데 수천만 원에 달하는 치료비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죠. 친정은 순식간에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허리는 더욱 굽어졌고 어머니의 얼굴에는 웃음은 물론 핏기조차 사라져 갔습니다. 저는 시댁의 눈치를 보는 며느리였기에 친정의 이 딱한
사정을 마음껏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힘들어도 말조차 꺼낼 수 없었죠. 남편에게 어렵게 이야기를 꺼내면 네 집 사정은 네 집에서 알아서 해 라는 냉정한 말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마음만 애타게 타들어가는 무력한 딸이자 누나였습니다. 매일 밤 동생 생각에 이불을 적시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희 집안의 이 절망적인 사정은 결국 소문처럼 시댁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노래방 장사를 하며 돈을 꽤 모으신 분이었기에 이 상황을 알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저를 조용히 불러 앉히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아가야, 노래방 장사도 잘 되고 있으니 네 동생 치료비 걱정은 말거라. 동생이 다시 건강해져야 네 부모도 마음 편히 살 수 있을 것 아니냐. 치료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우리가 전액 도와주도록 하겠다. 저는 그 순간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한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제게 가장 고마운 은인이자 구원자였죠. 병원비, 심리센터 비용, 그리고 온갖 재활 비용까지 시아버지는 망설임 없이 전부 해결해 주셨습니다. 저희 친정 식구들은 감격에 겨워 시댁을 향해 무릎을 꿇고 감사했습니다. 그 은혜 덕분에 저희 가족은 절망적인 상황을 훌훌 털고 일어나 동생의 치료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은혜 하나 때문에 결국 이혼을 하려던 마음을 다시 굳게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에게 영원히 갚아야 할 커다란 빚을 진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은혜는 단순한 따뜻한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원히 저를 옥죄는 가장 무서운 빚의 굴레였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생색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저를 압박했죠. 그들은 이 선행을 무기로 저를 심리적으로 지배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노래방 손님들 앞에서 저를 향해 끊임없이 이 사실을 상기시키며 큰 소리를 내셨습니다. 얘야, 네 동생 병원비 대느라 우리 집 기둥이 통째로 휘청거렸다. 저 돈이 어디서 났겠니? 내가 밤낮으로 탬버린 흔든 값이지. 니는 이제 우리 집안에 뼈까지 묻어야 할 만큼 큰 은혜를 입고 빚을 진 거야. 손님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고 저는 그 시선에 모욕감을 느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그저 흐뭇하게 웃으며 시어머니의 말에 동조했죠. 그러니까 우리 엄마에게 평생 감사하며 살아야 해. 너의 친정은 우리 집 덕분에 겨우 살게 된 것이라는 걸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들의 도움은 고마움이 아니라 저를 옥죄는 단단한 쇠사슬이었습니다. 숨막히는 감사의 굴레였죠. 저는 그때마다 온몸이 움츠러들고 숨이 막혀서 고통스러웠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저는 친정의 빚을 갚으러 가는 노예였습니다. 이혼을 하려던 그 작은 희망의 불씨는 그 잔인한 생색 앞에서 흔적도 없이 완전히 녹아내렸습니다. 시아버지의 물질적인 은혜 하나 때문에 저는 평생 노래방 며느리로 이 비참한 결혼 생활을 또다시 참고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고마움을 배신할 수는 없다. 내가 참고 사는 것이 동생에게 빚을 갚는 유일한 길이다. 제 마음속에는 이 두 문장만이 가득하게 되었고 저는 그렇게 다시 지방령의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 후로도 남편은 여전히 제멋대로였고 저를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향한 생색내기를 단 하루도 거르지 않으셨죠.
저를 하녀처럼 부리는 것이 이젠 당연한 권리라고 여기셨습니다. 아가야, 마이크에 먼지 좀 닦아라. 네 손이 황금손이잖냐. 우리 돈 덕분에 네 동생 안전한 상태로 치료받지 않았니? 우리 덕에 네 동생이 살았으니 이 정도는 해야 도리가 아니겠니? 겉으로는 웃는 척, 감사한 척. 늘 고개를 숙여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이 지독한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대가였으니까요. 하지만 제 속으로는 매일 밤마다 피눈물을 흘리며 울부짖었습니다. 이 지옥 같은 굴레가 언제쯤 끝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나는 언제쯤 이 빚을 다 갚고 내 인생을 찾을 수 있을까? 친정 가족을 살리기 위해 내 인생을 파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그렇게 40년이라는 세월은 노래방의 화려한 불빛 아래 덧없이 흘러가 버렸습니다. 저는 빚을 갚는다는 명분으로 제 젊음과 꿈을 시댁에 모두 저당 잡힌 채 늙어갔습니다. 시간은 참으로 잔인하게도 저만을 피해가는 듯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젊은 날의 아름다웠던 꿈과 시댁의 고통은 흐릿한 안개처럼 멀어져 갔고 제 얼굴에는 깊고 선명한 주름만이 40년 세월의 고단한 흔적으로 남았습니다. 저를 평생 옥죄던 빚의 무거운 굴레 속에서 저는 하루도 쉼없이 필사적으로 살아왔습니다. 노래방 카운터와 매일 똑같은 살림, 그리고 시댁의 끝없는 요구 속에서 제 젊음과 에너지는 모두 소진되었습니다. 결혼 40년이라는 길고 긴 세월이 마침표를 찍을 무렵이 다가왔습니다. 그 잔인한 시간 속에서 태어난 저의 자식들은 모두 건강하게 장성하였고 각자의 둥지를 찾아 가정을 꾸렸습니다. 자식들이 독립하여 집을 완전히 떠나자 오랜만에 이 집안은 고요함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평화가 가져다주는 휴식이 아니라 깊은 공허함과 차가운 정적으로 저의 가슴을 채워왔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그래도 하루하루 엄마라는 명확한 역할이라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 역할마저도 희미해져 버린 듯한 쓸쓸함만이 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세월이 흘러 쉰을 훌쩍 넘겨 이제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지만 그의 이기적이고 권위적인 언행은 단 한치의 변함도 없이 그대로였습니다. 아니, 오히려 나이가 들고 사회적인 지위가 올라갈수록 더욱더 고집스럽고 독선적인 모습으로 변해간 듯했습니다. 그의 말투는 여전히 저를 존중하지 않았고 마치 제가 자신이 부리는 하녀나 노예인 것처럼 당연하게 무시하는 태도였습니다. 그에게 저는 평생을 함께한 아내나 따뜻한 동반자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저 밥이나 차려주고 집안일을 전담하는 무료 가정부 정도의 존재였을 뿐이었죠. 어느 화창한 날, 저는 오랜만에 거울 앞에서 외출 준비를 아주 정성껏 하고 있었습니다. 딸아이가 생일 선물로 사준 예쁜 실크 스카프를 목에 조심스럽게 둘러보기도 했었죠. 나이가 들어 주름이 늘었어도 여자로서 단정하고 예쁘게 보이고 싶은 마음은 도저히 저버릴 수 없는 본능이었나 봅니다. 그런데 마침 거실을 지나치던 남편이 저를 위아래로 힐끗 보더니 크게 콧방귀를 뀌며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다 늙어 빠진 여자가 이제 와서 뭘 그렇게 치렁치렁 꾸미고 화장을 진하게 하냐? 이제 와서 도대체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저러는 건지 영문을 모르겠구나. 그의 잔인하고 냉소적인 말투는 여지없이 제 마음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저는 너무나 깊은 상처를 받았지만 애써 태연하고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그냥 당신 눈에라도 보기 좋으라고 단정하고 깔끔하게 하려는 거지요.
저는 이렇게 침착하게 대꾸했지만 남편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무시했습니다. 그는 저를 향해 다시 한번 차갑게 말을 내뱉으며 모욕감을 덧붙였습니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그냥 대충 오늘은 밥이나 제때 차려 놓으시오. 별 같자는 일에 신경 쓰지 말란 말이야. 저는 그 한마디에 모든 기운이 마치 풍선에서 바람이 빠지듯 완전히 소진되어 버리는 듯했습니다. 제 존재 자체가 남편에게는 정말로 쓸데없고 하찮은 것인가 싶었죠. 저는 그날의 지독한 수모와 모멸감 속에서 문득 족발 한 상자의 기억을 떠올리고 말았습니다. 59배 이혼을 결심하게 했던 바로 그 끈적하고 역겨운 콜라겐 덩어리 족발 말입니다. 40년의 상징이었죠. 그래, 저 사람은 40년 내내 나에게 단 한 번도 변하지 않고 늘 저랬었지. 40년 전 자신이 싫어하는 족발을 사오던 그날처럼. 그는 끝없이 이기적이었어. 남편은 자신이 먹기 싫고 싫어하는 부분을 저에게 당연하게 던져주고 떠넘기던 비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것을 당연히 좋아할 거라고 혼자 지레짐작하며 오만하게 행동했죠. 제가 진심으로 뭘 좋아하는지,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뭘 싫어하는지 단 한 번도 진심으로 궁금해하거나 물어본 적이 없는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세상에는 오직 자기 자신의 편의와 만족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배경화면이었고 그의 개인적인 욕구를 채워주는 도구였을 뿐이었죠. 40년 전 신혼 때도 자식들이 모두 떠난 지금도 이 남편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단 한순간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소름 돋고 닭살 돋는 지독한 현실만이 저를 덮쳤습니다. 제 삶이 이대로는 더는 무의미하다고 느껴지던 가장 절망적인 날이었습니다. 그때 오랜 세월 연락이 끊겨 지냈던 친구가 불현듯 저를 찾아왔습니다. 친구의 이름은 혜경이었습니다. 저와 비슷하게 힘든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고 알고 있던 친구였죠. 그런데 놀랍게도 혜경이의 얼굴은 과거의 어둡고 칙칙했던 모습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환골탈태했더군요. 그녀의 눈빛은 마치 새벽별처럼 반짝였고 얼굴에는 티 없이 환한 미소가 햇살처럼 가득했습니다. 옷차림도 훨씬 세련되고 젊어 보였으며 온몸에서 생기가 넘쳐 흘렀습니다. 성은아, 너 정말 오랜만이다. 우리 얼굴 좀 보자고 연락했지. 저는 그녀의 밝고 자유로운 모습에 순간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도대체 저 환한 미소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저와 함께 늙어가는 같은 처지인데 어쩜 저렇게 혼자만 빛이 나고 생기가 넘칠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찻집에 마주 앉아 우리는 오랜만에 밀린 속 깊은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 결혼 생활의 고통을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감췄습니다. 하지만 혜경이는 주저하거나 망설임 없이 자신의 이야기를 너무나도 담담하게 먼저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성은아, 나 말이야. 작년에 드디어 지긋지긋했던 이혼을 끝마쳤어.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담담하고 오히려 후련함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혼이라는 단어는 제 40년 삶의 가장 거대하고 무거운 금기어였으니까요. 혜경이는 활짝 웃으며 그 감정을 너무나 솔직하고 힘있게 말했습니다. 이혼하고 나서 비로소 내가 살 것 같아. 내가 정말 좋아하는 옷을 마음껏 입고 오랫동안 못 만났던 친구들을 만나고 내 발로 가고 싶던 여행도 다니고 있어. 그녀는 마치 족쇄가 풀린 새처럼 하늘을 나는 듯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오랜만에 내 인생의 주인을 되찾은 기분이야.
정말 행복해. 지난 40년 세월은 남편의 그늘과 그림자 속에서 살았던 것 같아. 이젠 아니야. 그녀의 담백하고 후련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을 세차게 울리며 때렸습니다. 살 것 같다. 그 짧고 강렬한 네 글자가 제 귓가에 맴돌며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천둥 소리처럼 들려왔죠. 저는 혜경이를 바라보면서 가슴이 미친 듯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숨이 가빠왔고 눈앞이 아찔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도 저렇게 홀가분하게 할 수 있을까? 나도 저렇게 환하게 웃으며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 수 있을까? 40년 동안 시아버지의 크나큰 은혜와 친정의 무거운 비리라는 명분 아래 억지로 억눌러 왔던 해방에 대한 강렬한 갈망이 단숨에 터져 나왔습니다. 혜경이의 환한 미소는 저에게 지옥으로 가는 절망의 문이 아닌 새로운 천국으로 가는 희망의 빛나는 문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이대로 10년, 20년을 더 산다면 저는 남편의 냉랭한 하녀로 살다가 쓸쓸하고 비참하게 이 세상을 떠날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안 돼, 더는 이렇게 끔찍하고 비참하게 남은 세월을 살 수는 없어. 나에게도 아직 희망이 남은 인생이 분명히 있다. 남편의 냉대, 시어머니의 독한 생색, 친정의 빚, 그리고 콜라겐 족발의 모욕감. 이 모든 것이 한데 섞여 제 마음을 강하고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찻집을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오직 한 가지 생각만 했습니다. 쉬나홉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의 시작일 수 있다는 것을. 남편에게 받은 모멸감과 혜경이에게 얻은 뜨거운 용기가 합쳐져 제 안의 이혼 결심은 더욱 강력하고 단단하게 굳어졌습니다. 이제 돌아가서 남편의 비위를 맞추고 대충 밥이나 차려주는 굴종의 삶을 반복할 수는 절대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비로소 제 인생의 주인으로 당당하게 돌아가야 했습니다. 제 남은 세월을 제가 원하는 대로 주체적으로 살아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그래, 나도 할 수 있어. 더 이상은 절대로 참지 않을 거야. 집으로 돌아온 저는 남편의 무심하고 태평한 얼굴을 마주 보았지만 더 이상 두렵거나 슬프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 마음 속에는 가장 격렬한 이별이라는 폭풍이 조용히 휘몰아치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남편과 함께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저의 영혼은 이미 이 집과 이 결혼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저녁 남편이 사온 콜라겐 족발 한 상자가 결국 이 모든 지난했던 세월에 마침표를 찍는 방아쇠가 될 줄은 그때는 아직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혜경이처럼 후련하고 자유롭게 웃는 제 모습을 그리며 가장 잔인하고도 후련한 결전을 위해 조용히 마음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친구 혜경이를 만나고 돌아온 후 제 마음은 이미 걷잡을 수 없는 격렬한 폭풍 후 속으로 들어섰습니다. 40년 묵은 분노와 새로운 삶에 대한 강렬한 갈망이 서로 충돌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무심함과 권위적인 모습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이 지옥 같은 굴레를 끊어내고 싶었습니다. 이혼을 결심하고 맞이한 다음 날 저녁, 남편은 평소처럼 퇴근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피곤함과 권태로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남편이 저를 향해 봉지 하나를 흔들었습니다. 내가 오늘 회식하다가 네 생각나서 이거 가져왔어. 저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가 들고 온 것은 다름 아닌 콜라겐 덩어리만 가득한 그 족발 한 상자였습니다. 40년 동안 제 입맛을 몰랐던, 내가 싫어하는 부분을 저에게 당연하게 던져주던 그 비열한 이기심의 상징.
바로 그 미니 족발이었습니다. 남편은 식탁 위에 상자를 턱하니 내려놓더니 으스대듯 말했습니다. 오늘 이거 인기 폭발이었는데 내가 당신 주려고 남은 거 특별히 포장해서 들고 왔지. 당신이 이 쫄깃한 거 좋아하는 거 아니까. 그 말은 제 가슴에 꽂히는 최후의 비수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눈빛에 실린 분노와 실망감에 남편은 잠시 움찔하는 듯했으나 곧 특유의 뻔뻔함으로 돌아왔습니다. 왜? 빨리 장갑 끼고 빨리 먹을 준비나 해. 저는 심호흡을 깊게 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고 오히려 지난 40년 세월 동안 꾹꾹 눌러왔던 단단한 강철처럼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족발은 당신이나 쳐드세요. 저는 저런 끈적한 콜라겐 덩어리를 단 한 번도 좋아한 적 없어요. 40년 내내 말입니다. 남편은 젓가락을 들여다 말고 순간적으로 굳어버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함과 황당함이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뭐? 갑자기 왜 이래? 저 먹으라고? 족발이 뭐라고 이 밤중에 난리야? 저는 단호하게 상자를 밀어냈습니다. 이 족발 상자가 바로 우리 40년 결혼 생활의 비참하고 역겨운 상징이에요. 당신은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제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진심으로 궁금해하지 않았어요. 우리 이혼해요. 순간 집안에는 무거운 정적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족발 상자보다 더 크게 입을 벌리고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뭐?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나한테 장난치지 마. 나이 59에 이혼이라니.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저는 혜경이에게 얻은 용기와 40년의 모멸감을 연료 삼아 흔들림 없이 응수했습니다. 이 나이라서 하는 겁니다. 이대로 더 살면 나는 당신의 하녀로 살다가 죽을 테니까요. 남편은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 친정빚 갚아준 게 누구야? 우리 아버지 은혜는 벌써 다 잊었어. 네 동생 병원비는 누가 댔는지. 그는 결국 마지막 남은 무기, 친정빚이라는 쇠사슬을 휘두르며 저를 압박했습니다. 네, 빚 때문에 40년을 버텼습니다. 이제 그 빚은 다 갚았다고 생각해요. 남편이 흥분하여 제게 한 걸음 다가오려는 그 찰나의 순간, 제 눈은 식탁 위에 놓인 족발 상자에 꽂혔습니다. 저는 마치 귀신에 홀린 듯 차가운 족발 상자를 두 손으로 집어 들었습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미쳤어. 당장 장갑 끼고 족발 먹어. 그 순간 저는 상자의 뚜껑을 힘껏 열어젖혔습니다. 차가운 콜라겐 덩어리, 기름, 그리고 끈적한 족발이 남편의 머리 위로 와르르 쏟아져 내렸습니다. 이게 바로 당신의 40년 이기심입니다. 머리에 족발을 뒤집어 쓴 채 남편은 잠시 굳는가 싶더니 순식간에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며 격렬한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그는 머리에 달라붙은 족발 조각을 손으로 거칠게 떼어내며 포효했습니다. 이 미친 여자야.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감히 이딴 걸 내 머리에 쏟아부어.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갈라졌고 눈빛은 살기마저 띄고 있었습니다. 당장 무릎 꿇고 사과해. 당장. 당장 무릎 꿇고 사과해. 당장. 40년 동안 자신의 권위를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는 남편의 오만함이 마지막 발악처럼 터져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헐떡이며 상자를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남편의 광기 어린 분노 속에서도 제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고요했습니다. 그래, 저게 당신의 진짜 모습이지. 끝까지 나를 존중하지 않는 당신의 비열한 권위. 후회는 이미 40년 전에 다 했습니다. 당신이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저는 미련 없이 몸을 돌렸습니다. 뒤에서 남편의 격렬한 고함 소리가 벽을 뚫고 쫓아왔지만 저는 이미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족발 한 상자가 40년 결혼 생활에 종언을 고하는 처절한 클라이맥스이자 함성은의 새로운 인생을 여는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날 밤 부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함성은의 새로운 인생은 이제 비로소 시작된 것입니다. 남편의 머리에 족발을 쏟아붓고 집을 나선 그날 밤, 제 마음은 40년 동안 응축되어 있던 격렬한 폭풍우 속에서도 아이러니하게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족발 기름이 상징하던 지난 결혼 생활의 끈적한 모욕감으로부터 마침내 벗어났다는 후련함. 그리고 이제야 비로소 제 삶의 주인이 되었다는 감격이 깊은 안도감과 공존했습니다. 저는 밤늦도록 친구 혜경이의 집으로 향했고 혜경이는 아무 말 없이 따뜻하게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포옹은 지난 40년 동안 남편에게서 단 한 번도 받지 못했던 인간적인 위로였으며 그날 밤의 족발 사건을 듣고 난 혜경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제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혜경이는 진심으로 응원해 주었습니다. 성은아, 정말 잘했어. 너의 40년 한 흔이 그 족발에 담겨 터져 나온 거야. 너는 이제 비로소 내 인생의 주인이 된 거야. 저는 혜경이의 진심 어린 응원 덕분에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단단한 힘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에게 이혼 소식을 들은 딸과 아들의 전화가 불이 나듯 걸려왔고 자식들은 부모의 이혼을 결사반대하며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딸은 눈물까지 글썽이며 제게 호소했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이래요? 우리 나이가 몇인데 지금 와서 이혼한다는 거예요? 아빠가 족발 하나 잘못 사온 것 때문에 이렇게 집을 뒤집어 놓을 일이에요? 아들은 현실적인 문제로 저를 압박했습니다. 엄마, 환갑을 앞두고 돌싱이 된다는 소문이 나면 우리 체면은 뭐가 되냐고요. 게다가 아빠 사업 규모도 만만치 않은데 이혼하면 재산 문제가 복잡해지고 엄마 목도 줄어듭니다. 그냥 참고 살면 편안한 노후가 보장되는데 왜 사서 고생을 하려는 거예요? 40년 전 친정빚 때문에 이혼을 포기해야 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자식들의 체면과 재산 분할이라는 현실적인 쇠사슬이 제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아이들을 식탁에 마주 앉히고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입 밖에 내지 못했던 진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너희들은 아빠가 나에게 사준 족발이 맛있었을 거라고 단정하듯이 내가 이 집에서 행복했을 거라고 단정하고 있구나. 아니다. 나는 40년 내내 너희 아빠의 하녀이자 노래방의 유령으로 살았다. 저는 족발 한 상자에 담긴 무시와 모욕, 그리고 친정빚 때문에 인권 없이 살았던 지난 세월의 억울함과 수치심을 모두 쏟아냈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참고 살면 노후가 편하다고 말하지만 내가 참고 살았기 때문에 지금 이 지경이 된 거란다. 나는 너희들의 엄마이기 전에 나의 삶을 살아야 할 사람이야. 그리고 저는 자식들을 향해 마지막이자 가장 강력한 선언을 했습니다. 나는 재산도 위자료도 필요 없다. 내가 원하는 건 오직 하나, 나의 남은 인생의 자유다. 너희들이 준 고통보다 아빠에게 받은 모멸감이 훨씬 더 컸단다. 저의 진심 어린 절규와 깊은 상실감에 자식들은 비로소 입을 다물었고 처음으로 엄마인 저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 이혼 절차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재산 분할에 대한 모든 권리를 깨끗하게 포기했습니다. 제게는 남편에게서 한 푼이라도 더 받아내는 것보다 구속 없는 자유를 온전히 얻는 것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치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까지도 저를 원망하며 비난했지만, 저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법정에서 이혼 판결을 받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40년 만에 처음으로 주변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신경 쓰지 않고 마음껏 웃었습니다. 길가의 모든 꽃들이 오직 저의 해방을 축하하기 위해 만개한 듯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저는 친구 혜경이와 함께 아담하고 작은 오피스텔을 얻어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저의 쉰아홉. 새로운 삶은 가장 소박하면서도 깊은 행복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40년 동안 남편의 취향 때문에 먹지 못했던 제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음식을 마음껏 만들어 먹는 것이었습니다. 끈적한 콜라겐 족발 대신 담백하고 시원한 김치찌개와 살코기가 가득한 보쌈을 끓이고 삶아 먹으며 소박한 식탁 위에서 진정한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난생 처음으로 제가 원하는 대로 옷을 입고 제가 좋아하는 장소로 홀로 여행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여행지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저를 돌싱이 된 환갑 할머니라고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소개했습니다. 그 단어는 더 이상 낯설거나 부끄러운 꼬리표가 아니었고 40년 고난의 세월을 이겨낸 용감한 여성의 훈장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이제야 비로소 18 소녀의 꿈이었던 배움을 시작했습니다. 지역 주민센터에 등록하여 영어 회화와 그림 그리기 수업을 들으며 잃어버렸던 자아와 꿈을 되찾았고 저의 눈빛은 다시 생기를 되찾았으며 얼굴에는 혜경이처럼 티 없이 환하고 자유로운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조심스럽게 저를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행복해 보이네. 이제야 엄마 얼굴에 웃음꽃이 피는 것 같아. 저는 아들을 마주보며 따뜻하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행복하다. 너희들의 엄마나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라 오롯이 나 스스로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다. 아들은 결국 진심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엄마인 저의 새로운 행복을 응원해 주었습니다. 저는 59에 이혼하여 자유로운 돌싱 할머니가 되었지만 제게 40년 결혼 생활은 잔인한 과거였을지언정 그것은 새로운 미래를 여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인생의 황후는 끝이 아니라 진정한 나를 만나는 찬란한 시작이다. 저는 이 말을 가슴에 품고 제 남은 삶을 뜨겁고 눈부시게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번 사연도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